이명박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이명박 씨가 구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명박 변호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명박의 현재 혐의는 구속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네. 저도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꼭 그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곡히 소망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고, 아주 달달합니다. 예. 사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경제 유발 효과가 몇백억이다 이런 소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 보고서 보면 대부분이 헛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부총리였던 최경환이 8월 14일을 휴일로 지정하면서 대체 공휴일 효과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원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기사로 뭐라고 썼냐면 하루를 더 쉬는데 1조 3천억 원 경제 효과가 있으면 맨날 쉬면 되겠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아니, 근데 그자들이 지금 계속 쉬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을 쉬게 하면은 경제는 확실히 살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이 경제 유발 효과 이런 수치는 대부분 못 믿을 수치들이에요. 예. 저도 오늘 비슷한 짓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대략 64조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이구, 액수까지 특정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요거 약간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완배가 방송에서 이명박이 구속되면 64조 원의 가치가 있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64조 원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웃자고 한번 해보는 시도고요.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학에서 뇌물이라는 것을 다룰 때 렌트 시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부터 이해를 같이 해보죠.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학자의 주장인데요. 뷰캐넌은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경제학으로 유명해진 학자입니다. 저는 이 학자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제에는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뷰캐넌은 정부 관료 혹은 정치인들은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뷰캐넌이나 고든 톨록 같은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대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대요? 네, 여기서 지대를 추구한다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렌트 시킹, 렌트를 추구한다, 이런 용어예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렌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지대로 번역이 됐는데, 지대라고 하면 왠지 월세 같은 돈이 생각이 나죠. 렌트를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생긴 일인데요. 이때 렌트 시킹에서 렌트는 월세가 아니고요. 경제적 지대, 즉 정당한 몫을 넘어서는 돈을 뜻합니다. 1,000원어치 일을 해놓고 3,000원을 내놔라고 하면 여기서 2,000원은 정당한 몫을 넘어서는 돈이죠. 이게 바로 렌트 시킹에서 말하는 렌트, 즉 경제적 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뷰캐넌은 정치인들이란 다 이렇게 정당한 이상을 추구하는 렌트 시커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주장을 하는 고든 톨록 교수는 지대 추구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건을 조작해서 생산성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기업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저는 뷰캐넌이나 털록 같은 사람들의 이 공공선택 이론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결론이 어디로 흐르냐면요, 정치 불신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렌트시커, 지대를 추구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대목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정치를 무시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정치를 어떻게 공익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되고요. 제가 뷰캐넌의 전제 중에 동의하는 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치권의 렌트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인들이 좋냐면 권력욕이 없는 정치인이 좋더라고요. 이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자주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권력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저 정치인은 다 좋은데 너무 권력욕이 없다. 그게 약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권력욕이 생기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없었는데 권력욕이 생기기도 전에 망한, 제가 봤을 때
한국 정치에서는 권력욕 없이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저는 권력력이 없는 정치인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고 빼는 정치인이 더 신뢰가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대 추구, 렌트 시킹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나 국회의원 할 거야. 나 고위공직자 될 거야. 나 대통령 할 거야. 막 이런 욕구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저게 되고 싶지? 라는 궁금증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내가 꼭 국회의원이 돼야 돼. 내가 대통령이 꼭 돼야 나라가 바뀌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누가 하는 게 우리 공공을 위해서 더 좋을까? 나보다 더 좋은 적임자가 없을까? 이걸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내가 해야 나라가 좋아져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썩 유쾌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봐도 공익을 빙자한 렌트 시킹 같은 의심이 들어요. 이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떠밀리듯이 정치하는 분들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나보다 좋은 사람 많잖아. 왜 나야? 이렇게 진심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 권해요. 당신이 해줘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싫은데 왜 안 돼? 난 정치하고 안 맞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한참 거쳐서 결국은 내가 싫지만 이게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렌트 시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공익적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제가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을 가끔 뵙게 되는데 대부분 내가 뭘 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이 에고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잘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정치인 중에 이 사람 참 좋다 하고 느낀 분이 누구냐면 최경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권성동. 예. 뭐 누군지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조응천 의원이었어요. 조응천 의원. 예. 제가 작년에 남양주에 강연을 갔다가 조응천 의원을 딱 한 번 뵙고 대화도 뭐 한 3마디 이렇게 나눈 게 답니다. 아마 이분은 저를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왜 좋았냐면 이게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이제 조응천 의원이 옆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퍼를 내리고 이를 보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화장실에서. 근데 이분이 너무 소탈하시더라고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국회의원이 그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그 소탈함이 본성이 아니면 그런 행동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보통 강연 때 웃기려고 저를 소개할 때 40대 중반에 진보 진영으로 전향한 민중의 도를 유한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강의 마치고 조응천 의원이 화장실에서 저한테 이 기자님 저야말로 50대 넘어서 이렇게 전향을 해서 면목도 없고요. 죄송하고 그래요. 우리 나중에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러는데 말투가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뽀로로 통해요. 그냥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진짜로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정윤 횟집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될 뻔했던 횟집을 하시면서 정윤 횟집도 그렇고요. 십상 스시. 유쾌하신 거죠. 이분이. 그거 하시면서 정치 안 한다고 빼고 또 빼다가 이제 나중엔 결국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남양주가 제가 듣기로 당시 총선 분위기로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권에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치 안 할래 하고 한참 빼다가 이제 결국 설득이 돼서 그래요. 내가 필요하다니까 해봅시다. 어디 나갈까요? 남양주요? 좋아요.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제 느낌상 공익적인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를 사익 추구나 렌트 시킹 관점에서 안 보는 겁니다. 이 진보정당 안에서도요.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보면 비례대표가 이제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해야 돼. 내가 앞번호 받아야 돼.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돼? 왜 나야. 좋은 동지들 많잖아.
아유, 그래도 당신이 좀 해야 돼요. 아, 싫은데? 이러다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특히 진보정당 안에서는 내가 할게. 나여야 된다.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낮은 작은 정당에서 열과 성을 바친 동지들과 함께 당을 끌고 와서 겨우 비례 한 서너 석 정도 얻을 힘이 생겼는데 그걸 내가 꼭 해야 돼라고 주장하면 글쎄요. 그게 그 동기가 저는 왠지 공익적일 확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수민 평론가 같은 분이요.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분 정치할 때 매우 공익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미에서 녹색당 간판을 달고 시의원에 출마한다. 이건 무덤 같은 겁니다. 예. 10중 8구 떨어질 걸 각오하고 내보내는 희생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알았어. 내가 필요해.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떨어질 걸 각오를 하고 출마를 해요. 예. 이런 분들은 정치 권력 자체를 렌트시킹 관점에서 절대 보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믿을 만한 공익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뷰캐넌 같은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볼 때 대부분 정치인이 이 렌트시킹 관점에서 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뇌물이 일상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거니까요.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경제가 뇌물을 지탱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것보다 뇌물을 주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요. 예.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재화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죠. 연구개발에 쓰여야 될 돈이 뇌물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뇌물로 주고받는 지대, 렌트라는 게 새로운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까 털록 교수의 말처럼 지대란 생산성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렌트시커한테 뇌물을 주고 이익을 챙기면 그 이익은 원래 누군가가 받아야 될 이익을 가로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런 주장을 제가 하면 너무 과장하는 느낌이 드실까봐 매우 신빙성이 있는 단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겠습니다. 무려 IMF의 2016년 보고서입니다. IMF는 보고서에서요. 부패가 민간 부분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투자를 왜곡하고 공공재원을 잠식한다. 그래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미치느냐면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뇌물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우선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안 합니다. 그걸 추구하기보다 정치인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2번, 세금이 제대로 잘 안 거칩니다. 뭐 뇌물 때문에 세금이 안 거쳐 웬 오버야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IMF의 공식적인 주장은 왜 안 거치냐면 국민들이 정부를 안 믿으니까 세금 저항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정부를 못 믿는데 세금을 왜 냅니까? 실제로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용민 PD님도 조세 저항을 하셨죠. 박근혜 정부에게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금을 내는 조세 저항이 강해지는 거죠. 반면에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IMF의 주장은 정부 세수가 GDP의 1% 가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부패가 없을수록 세금이 잘 거치고 부패할수록 세금이 덜 거치는 거죠. 부패하면은 빼돌리는 돈이 많을 테고 그렇다면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이 빼앗기는 셈이 되는 건데 사실은 국민에게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세금 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북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엔 저도 세금 내기 싫더라고요. 저는 뭐 소득이자가서 워낙 세금도 얼마 안 내지만 세금 떼갈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저쪽도. 세 번째, 물가가 불안해집니다. 야, 그건 너무 나갔다. 뇌물 좀 받았다고 뭐 물가까지 불안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IMF의 이 주장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 물가가 불안해지냐? 이것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 불신이 거세지면 정부의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돈을 얼마나 풀고 죄느냐라는 정책에 대해서 시장 주체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해도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실제 IMF의 보고서를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물가가 불안정한 걸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넷째, 금융이 퇴보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건 돈이 남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모자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한 곳으로 돌게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죠. 그런데 뇌물이 만연한 나라에서는
이 중개자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힘센 놈한테 돈을 주는 게 제일 효과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예. 이명박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주가가 낮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예. 이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부패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1월에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국 중에 29위를 합니다. 최하위권인 거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꼴찌였어요. 이러니까 금융 부분이 발전을 못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명박이 받아쳐먹었다는 그 뇌물은요, 이런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경제에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다 9년 동안 겪어본 일이죠. 예. 기업들 투자 제대로 안 합니다. 뇌물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얻은 새로운 이익은 이게 새로 생긴 부가가치가 아니고요. 노동자의 목, 시민의 몫을 가로채 가버린 겁니다. 이명박근혜 시대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은 돈 엄청 벌었죠. 그런데 그 돈을 번 게 경쟁력이 높아져서 실력이 좋아져서 번 게 아니고요. 지대를 가로채는 겁니다. 우리 민중들에게 돌아와야 될 것을요. 실제로 이명박근혜 때 국가 경쟁력이 폭락을 합니다. 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집계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7년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1위였어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시절에 5년 만에 이게 25위로 폭락을 합니다. 박근혜 때는 더 떨어져서 26위로 떨어지죠.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11위였던 실력이 25위, 26위로 떨어지냐고요. 렌트 시킹 때문인 겁니다. 지도자들이 뇌물이나 받아쳐먹고 있으니까 기업이 연구개발하는 것보다 뇌물 바치는데 더 혈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뇌물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2013년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손실이 GDP의 3% 정도라고 봅니다. WEF 세계경제포럼은 이 수치를 5% 정도로 봐요. 뇌물로 인해서 입는 국가적 손실이요. 그럼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일의 경제적인 효과를 추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GDP가 1,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렌트 시커를 응징하는 관행을 만든다면요, 대한민국에서 뇌물을 받아 처먹은 정치인은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의식이 확산된다면요, 세계은행 기준으로 GDP의 3%, 세계경제포럼 기준으로 GDP의 5%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면 48조 원, 5%면 80조 원입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중간값을 찍는 거죠. 64조 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가치는 64조 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4조 원이라는 수치는 그냥 웃자고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대통령의 뇌물을 엄히 단죄하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검찰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오늘은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효과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하권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 구매하면 MB입니다. MB도 안 사겠지만 MB처럼 안 사면 MB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